인간 역사의 기록에서 이사벨라 여왕의 마지막 날들만큼 끔찍하고 길고 상징적으로 암울한 죽음은 거의 없었어. 그녀는 스페인을 통일하고 민족 전체를 추방하고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대륙들의 운명을 바꾼 여왕이었지. 그녀는 조용히 죽지 않았고 전설 속으로 사라지는 군주의 고요한 위엄을 가지지도 않았어. 그녀의 끝은 느리고 숨 막히고 지독하게 친밀했어. 제국을 등에 짊어진 그 몸이 무너지는 거였지. 상상해봐. 귀족들, 국가들, 교황들까지 굴복시킬 수 있던 의지를 가진 군주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침대에 갇혀 있는 걸. 그녀의 복부가 감염으로 부풀어 오르고 장기들이 염증으로 하나씩 고장나고 여왕의 육체가 그녀를 배신하는 동안 그녀의 정신은 고통스럽게 깨어 있었어. 이사벨라의 삶과 죽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를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는 걸 잊지 마. 그게 나한테 큰 의미야. 시작해볼까? 카스티아의 이사벨라는 샤필 14년부터 1204년까지 통치했어. 초기 현대 유럽의 기반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지. 그녀는 그라나다를 정복하고 콜럼버스를 후원하고 재물을 개혁하고 군대를 재편하고 그녀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재편한 철의 의지로 종교적 정화를 강요했어. 그녀는 분열된 왕국을 통합하고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두 왕관을 하나의 떠오르는 군주국으로 만들었지. 그 군주국은 곧 지구의 절반을 지배하게 될 거였어. 그런데 이 같은 여인이 유대인과 무슬림을 추방하고 강제 개종을 시키고 종교 재판을 풀어놓았어. 그녀는 경건함과 엄격함을 똑같이 품고 있었어. 자비와 무자비함이 같은 숨결에 묶여 있었지. 그녀를 숭배하던 연대기 작가들도 그걸 인정했어. 이사벨라는 여왕으로 위장한 폭풍이었어. 그녀의 공적 전설은 대리석 같은 결이야. 신앙과 목적으로 무장한 여인. 하지만 그녀의 사적 현실은 더 약했어. 임신, 유산, 슬픔, 그리고 통치의 끊임없는 무게로 지친 몸이었지. 8번의 임신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바꿔놓았어. 금식과 종교적 엄격함의 세월이 그녀의 장기들을 약하게 만들었어. 나이가 들면서 그 부담이 눈에 띄게 됐어.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자주 조여들고 한때 맹렬한 활력이 희미해졌어. 그녀는 발열이 얼굴을 가려도 밤늦게까지 일했어. 그녀를 삼켜버린 병은 많은 치명적인 것들처럼 미묘하게 시작됐어. 처음에는 무시했던 배 아래쪽의 불편함, 기도와 의무 탓으로 돌렸던 지속적인 피로, 궁정회의 중에 타오르다 테이블에 기대면 사라지던 통증. 몇 년 동안 그녀의 시녀들은 징후를 봤어. 일어설 때의 얼굴 찌푸림, 손떨림, 발열 발작. 그런데 이사벨라는 그걸 신이 보낸 또 하나의 부담으로 참았어. 현대의학사학자들은 그녀가 깊은 골반 감염에 시달렸다고 추정해. 아마 자궁이나 난소의 만성 농양, 아니면 출산의 후유증과 시대에 거친 치료로 악화된 천천히 퍼지는 복막염일 거야.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산 현실이 더 중요하지. 이건 지나가는 병이 아니었어. 천천히 포위를 조이는 끈질긴 내부 공성전이었어. 그녀의 쇠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죄치의 힘을 이해해야 해. 이사벨라는 동맹, 전투, 정치적 도박의 회오리 속에서 카스티아 왕위를 차지했어. 그녀의 이복 형제 지지자들을 속였고 유럽을 재편한 결혼을 맺었고 필요할 때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었어.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어. 임신 중에도 두려움 없이 전염병 피해자들 사이를 걸었고 궁정과 그녀의 몸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어. 하지만 그 같은 강렬함이 그녀의 성공을 이끌었듯이 그녀의 육체를 지치게 만들었어. 첫 번째, 진짜 경고는
샤샤 91년 겨울 그라나다 공성전 중에 왔어. 그녀는 끔찍한 발열에 시달렸어. 야영지에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어. 의사들은 그녀의 위와 자궁이 염증이 있다고 속삭였어. 그런데 그녀는 회복했어. 아니면 그렇게 보였지. 보이지 않지만 영구적인 상처가 깊이 남았어. 10년 후 통증이 더 날카롭고 끈질기게 돌아왔어. 이사벨라는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 숨을 짧게 만드는 무거움, 심장 박동과 함께 맥동하는 욱신거리는 아픔. 식욕이 줄었어. 잠이 산산조각 났어. 그녀는 약점을 두려워해 궁정의 증상을 숨겼지만 그녀의 고해신부에게는 배 안에서 쇳덩이처럼 뜨거운 게 있다고 털어놨어. 그는 그걸 신의 시련이라고 했어. 그녀는 그 답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 그녀의 의사들은 평소 치료법을 처방했어. 체액을 정화하는 하제, 열을 풀어주는 사혈, 여성 질환을 완화하는 약초 목욕.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 아마 더 악화시켰을 거야. 내부 염증이 깊어졌어. 그녀의 복부가 만지면 아팠어. 발열이 더 자주 왔어. 그런데 이사벨라는 계속 일했어. 침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목소리가 떨려도 의식을 치렀어. 천맥 3년이 되자 여왕의 시녀들은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어. 이사벨라가 서면 가구에 기대야 했어. 무릎 꿇을 때 시녀들이 그녀를 일으켜야 했어. 그녀는 안에서 무언가 찢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그녀는 그걸 나이든 사람의 평범한 고통이라고 치부했어. 하지만 나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커튼 뒤에서 통증에 몸을 구부리고 시녀들이 결코 잊지 못할 표정으로 아래 배를 손으로 누르는 그 모습. 공포가 아니라 공포감. 심지어 그녀의 정치적 갑옷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녀의 아이들, 먼저 후안, 그 다음 이사벨라, 그 다음 미겔의 죽음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부셔버렸어. 처음으로 그녀의 조언자들이 그녀의 결정에 주저함을 봤어. 만성 스트레스는 지금 의사들이 말하듯이 복부를 염증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어. 그러자 통증이 그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날카로워졌어. 1554년 초 그녀는 연대기 작가들이 막연히 장애 질환이라고 묘사한 걸 겪었어. 하지만 그 완고거법이 진실을 숨겨. 골반 깊이의 농양 같은 폭력적인 내부 염증, 감염된 액체로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런 농양이 터지면 독이 복강으로 쏟아져 폐혈성 쇼크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져. 아무도 터짐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 아무도 감히. 하지만 이사벨라는 무언가 변했다는 걸 알았어. 어느 밤 그녀는 한 번 소리를 질렀어. 경비들이 안으로 뛰어들 만큼 크게. 그녀는 경련이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그 후 그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어. 발열이 치솟았어. 그녀의 배가 돌처럼 딱딱해졌어. 그리고 안에서 그녀가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풀려나 타오르는 걸 느꼈어. 출산을 울음 없이 견뎌내던 여왕이 이제는 모든 움직임에 얼굴을 찡그렸어. 그녀는 통증이 위로 찌르는 걸 느끼며 앉을 수 없었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울 수 없었어. 감염이 그녀의 복부를 인치 단위로 퍼지고 있었어. 이사벨라의 고통이 깊어지면서 궁정은 그녀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어. 거대한 기계가 핵심이 무너지면서도 계속 돌아가려 애쓰는 것처럼. 한때 그녀의 호의를 구하는 궁정인들로 가득 찬 그녀의 세계가 이제 그녀가 반쯤 앉아, 반쯤 고통에 구부린 채 누워있는 어두운 방으로 줄어들었어. 한때 눈보라를 뚫고 군대를 격려하던 여왕이 이제는 침대에서 의자로 걸어가는 것도 겨우 했어.
모든 움직임이 그녀의 복부를 통해 불꽃의 물결을 보냈어. 그녀가 숨길 때까지 숨겼던 통증이 이제 숨길 수 없게 됐어. 그녀의 발열이 끈질겼어. 어떤 날은 피부 아래에서 낮게 맴돌았어. 다른 날은 용광로처럼 포효했어. 땀이 그녀의 침대 옷을 적시고 리넨에 줄을 그었어. 시녀들은 축축한 천으로 그녀를 식혔지만 몇 분 만에 그녀의 타오르는 살에 따뜻해졌어. 의사들은 부패한 체액과 내장의 염증에 대해 속삭였지만 아무도 폐혈증을 말하지 않았어. 그들은 느낄 수는 있지만 이름 지을 수 없던 개념이었지. 그들은 하제로 그녀를 빼내고 사열로 식히고 피쿠스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왕의 몸은 그들의 노력에 더 세게 조여들었어. 그녀의 배가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 다음은 타협 없이 부풀었어. 안에서 살아있는 형태를 넘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의사들이 그녀의 복부를 누르면 이사벨라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을 찡그렸어. 그들은 손가락 아래 저항을 느꼈어. 몇 주 전에는 없던 딱딱함.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어. 갇힌 액체와 부패의 주머니가 복막을 따라 퍼지고 있었어. 모든 숨쉬기가 이미 비명을 지르는 조직을 펼쳤어. 그녀의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 음식, 심지어 국물조차 그녀를 메스껍게 만들었어. 그녀의 혀가 마르고 코팅되고 두꺼워졌어. 그녀는 끊임없이 쓴맛을 느꼈어. 금속 같은 맛이 와인이나 물로 씻겨나가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녀는 의무를 계속할 만큼 명료함을 유지했어. 하지만 그녀의 힘은 매주 더 약해졌어. 긴 회의가 그녀를 지치게 했어. 그녀는 문장 사이에 멈춰 숨을 고르고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한편 궁정의 정치적 파벌들이 칼처럼 날카로워졌어. 이사벨라가 병상에 누워있자 권력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어. 그녀의 남편이자 공동 통치자인 페르디난드가 안절부절 못했어. 이사벨라의 도덕적 권위와 날카로운 판단 없이 카스티아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웠어. 귀족들은 다른 파벌들과 미묘하게 동맹을 맺기 시작했어. 일부는 페르디난드와, 다른 일부는 미래 군주 조안나와, 또 다른 일부는 외국 이익과. 복도의 속삭임이 메아리쳤어. 여왕이 죽어가고 있어? 그녀가 숨을 멈추면 누가 통치할까? 이사벨라는 그 모든 걸 느꼈어. 그녀는 통제를 유지하려 애썼어. 법령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심지어 계승 문제를 조정했지만 그녀의 몸이 그녀를 배신했어. 의식을 들락날락하는 날들이 있었어. 그녀의 말투가 흐려지고 말하는 노력조차 전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녀의 시녀들이 먼저 미묘한 변화를 알아챘어. 그녀의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하고 눈 아래에 멍든 그림자, 그녀가 완벽하게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숨이 가끔 빨라지는 거. 그녀의 맥박이 예측 불가능하게 빨리 뛰었어. 때로는 빠르고 떨리고 때로는 약하고 실처럼. 이건 폐혈성 쇼크가 뿌리를 내리는 징후였어. 1514년에는 아무도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없었지만 밤에 그녀가 시트를 쥐고 고통에 이를 악물고 입술에 땀방울이 맺히고 배 안에서 불이 가득 차 있다고 중얼거렸어. 그녀의 고해 신부가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비유로 말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직설적이었어. 그녀의 복막이 염증이 됐고 감염이 퍼지고 그녀의 혈류를 중독시키고 있었어.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진실을 부드럽게 했어. 그녀가 고유한 경건함으로 병을 견뎌냈다고 주장했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순간들이 있었어. 그녀의 복부를 찢는 고통의 날카로움에 놀라서.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를 지탱하고 베개를 조정하고 그녀의 위치를 편하게 하려 달려들었지만 구제는 없었어.
감염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늦가을이 되자 그녀의 상태가 극적으로 악화됐어.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를 뿐만 아니라 절묘하게 아팠어. 천의 스침조차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어. 그녀의 장 속에 가스가 쌓였어. 독성 환경에서 기능하려 애쓰면서 그녀를 두 배로 구부리게 하는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을 만들었어. 그녀의 대변이 악취를 풍겼어. 내부 썩음의 징후. 한때 약점의 표시를 용납하지 않던 여왕이 이제 떨고 땀 흘리고 흰 손가락으로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쥐었어. 그녀의 부푼 복부가 피부를 얇게 펼쳤어. 그녀를 목욕시키는 시녀들은 따뜻한 와인과 약초의 적신 천을 사용했지만 나중에 여왕의 배가 피부 아래 나무처럼 부자연스럽게 단단하다고 속삭였어. 이건 복막염의 명백한 징후였어. 15세기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갖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드럽게 누를 때마다 이사벨라는 헐떡이고 표면 아래에서 액체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맹세했어. 그녀의 시녀들이 공포에 찬 시선을 주고받았어. 의사들은 더 이상의 촉진을 금지했어. 그녀의 호흡이 악화됐어. 그녀는 통증 없이 깊게 숨을 쉴 수 없다고 불평했어. 감염이 횡격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 각 흡입이 염증된 조직의 벽에 긁히는 거. 평평하게 누워있는 게 불가능해졌어. 그녀는 베개로 지탱된 반쯤 직립 상태로 잤어. 그러자 냄새가 왔어. 처음에는 희미했어. 그냥 공기 속의 신맛, 발열땀이나 습한 리넨 탓으로 치부됐어. 하지만 며칠 안에 더 강해졌어. 아무리 향을 피워도 극복할 수 없는 병든 썩는 냄새. 그건 그녀의 몸 깊이에서 나왔어. 조직이 무너지고 감염이 그녀의 복부 안에서 썩음을 일으키는 징후. 그녀의 시녀들은 사적으로 울었어. 그녀의 의사들은 부패에 대해 속삭였어. 이사벨라 자신도 그걸 느꼈고 처음으로 죽음을 말했어. 먼 개념이 아니라 방 안의 존재로. 내 안에서 무언가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아마 나일 거야. 하지만 죽음은 빨리 오지 않았어. 그것은 그녀의 침대 옆에 머물렀어. 인내심 있게, 끈질기게, 그녀의 몸이 계속 풀려나가는 걸 기다리며. 11월 중순이 되자 이사벨라의 고통은 궁정이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지점에 도달했어. 그녀의 복부, 한때 단순히 부푼 거였는데 이제 안에서 부풀린 듯 팽창하고 고통스러웠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고름이 고인 감염이 이제 그녀의 혈류를 통해 맹렬하게 퍼졌어.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중독시키고 그녀의 맥박이 불규칙했어. 호흡이 얕고 빨았어. 그녀의 피부, 한때 희고 빛나던 게 노랗게 회색빛이 됐어. 심지어 입술도 색을 잃고 창백하고 마르고 말할 때 갈라졌어. 방 안의 냄새가 명백해졌어. 벽, 커튼, 공기 자체에 달라붙는 무겁고 신맛 나고 거의 달콤한 냄새. 하인들이 향을 계속 피웠지만 그건 냄새와 섞여서 병든 안개를 만들었어. 가장 강한 시녀조차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 그녀의 의식이 끝나가는 촛불처럼 깜빡였어. 어떤 순간 그녀는 명료해서 국가 사무에 대해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계승 문제를 재검토하고 그녀의 딸 조안나의 권리를 재확인했지만 명료함은 짧고 잔인한 파열로 왔어. 그 사이에 긴 시간의 선망이 펼쳐졌어. 그녀는 힘을 위해 성모에게 간청했어. 눈물로 기도를 외우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쥐었어. 때때로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 그녀의 배 깊이 찌르는 고통처럼. 그녀의 시녀들이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거의 듣지 못하는 위로를 중얼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그녀의 고해 신부가 그녀의 침대 옆에 계속 있었어. 그는 그녀의 고통을 신에게 바치라고
그녀가 세운 왕국과 구한 영혼들을 생각하라고 격려했어. 때때로 그녀는 들었어. 다른 때에는 얼굴을 돌리고 턱을 악물고 어떤 설교도 진정시킬 수 없는 고통에 갇혔어. 감염이 그립을 조였어. 그녀의 복부에 액체가 증가했어. 그녀의 장기들이 염증에 익사했어. 그녀의 신장들이 압도당해 실패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소변이 적어지다 거의 멈췄어. 독소가 그녀의 피에 쌓였어. 그녀의 정신이 표류했어. 그녀의 손가락이 통제 불가능하게 떨렸어. 그녀는 환각을 시작했어. 빛의 섬광을 보고 방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어. 그녀의 숨이 목에서 덜컹거렸어. 궁정 밖이 그녀와 함께 숨을 참았어.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그 순간의 크기를 이해했어. 한 시대를 정의한 비가 끝나고 있었어. 그녀의 방 안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어.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어. 그들은 그녀를 부드럽게 목욕시켰지만 그녀의 부푼 복부가 가장 가벼운 터치조차 고통으로 만들었어. 그들은 땀과 발열로 축축한 리넨을 다시 바꿨어. 어느 밤 새벽 직전에 이사벨라는 일어나려 애썼어. 그녀는 기도를 위해 똑바로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를 지탱했지만 움직임이 갑자기 너무 강렬한 통증의 파도를 일으켜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복부를 쥐었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숨이 멎었어. 그녀는 거의 기절했어. 그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다시 눕혔지만 무언가 변했어. 그녀의 호흡이 더 얕아졌어. 그녀의 맥박이 약하게 떨렸어. 그녀의 의사들이 진단할 수 없던 깊은 내부 찢어짐, 파열이 마침내 재앙적인 절정에 도달했어. 그 순간부터 그녀는 꾸준히 죽음으로 표류했어. 그녀의 고해 신부가 최종 성사를 집전했어. 페르디난드가 창백하고 떨며 방으로 들어왔어. 그들은 간단히 말했어. 그녀에게 남은 숨이 너무 적었어. 그녀는 계승에 대한 그녀의 소원을 재확인했어. 그녀는 조안나를 보호하고 그들이 함께 만든 땅의 통합을 지키라고 그에게 부탁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 그녀는 약하게 그의 손을 쥐었어. 그 마지막 달에 그들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그 순간의 거대함 앞에서 녹아버렸어. 11월 26일 오후 무렵 카스티아의 이사벨라는 마지막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 그녀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오르지 않았어. 방이 조용해졌어. 그녀의 시녀들이 조용히 울었어. 페르디난드가 머리를 숙였어. 그의 표정이 슬픔과 계산의 혼합이었어. 고해 신부가 마지막 축복을 속삭였어. 복도 밖에서 궁정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애도가 아니라 목적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었어.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스페인을 함께 묶던 여왕이 사라졌어. 하지만 죽음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어.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녀의 몸이 식으면서 그 상태의 현실이 분명해졌어. 그녀의 복부의 부기가 가라앉지 않았어. 그녀의 피부가 감염의 희미한 노란빛을 유지했어. 이미 마지막 날에 강했던 냄새가 이제 삶이 더 이상 싸우지 않자 깊어졌어.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씻겼지만 냄새가 지속됐어. 안에서 스며 나왔어. 방부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들이 애썼어. 그녀의 복부를 여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 장기들의 상태는 노련한 시녀들조차 공포에 떨게 할 거였어. 대신 그들은 향유로 그녀를 발라줬어. 귀한 향신료를 쌓고 수지로 적신 리넨으로 감쌌어. 여전히 부패의 냄새가 향 아래에 남아있었어. 그녀의 장례 행렬은 거대했어. 깃발, 기사, 성직자, 귀족, 시민들이 길을 따라 늘어선 광경. 그런데 엄숙한 장엄함 아래에 암울한 진실이 있었어. 스페인이 불확실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었어.
그녀의 몸은 그녀가 정복한 보석, 그녀의 가장 큰 승리를 상징하는 도시 그라나다로 옮겨졌어. 여정이 길었어. 감싸고 밀봉됐어도 그녀의 시체가 더 부패했어. 마침내 왕실 예배당에 도착할 때쯤 리넨이 기름과 향신료로 두껍고 시녀들이 너무 가까이 기대지 않았어. 거기서 마침내 그녀는 매장됐어. 수세기 동안 그녀의 이름은 상징이 됐어. 일부에게는 숭배받고 다른 일부에게는 비난받았어. 그녀의 통치는 통합된 스페인의 탄생을 표시하고 그녀가 추방하거나 박해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탄생을 표시했어. 결국 카스티아의 이사벨라는 승리가 아니라 육체의 조용한 붕괴로 죽었어. 그녀의 마지막 유산은 실패하는 몸, 타오르는 발열, 감염으로 부푼 복부에 쓰여 있었어. 시간을 통해 속삭이는 상기. 세계를 재편하는 여왕들조차 모든 육체를 요구하는 부패를 피할 수 없다는 거.